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날씨 궁금합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강릉은 31도까지 오르는 반면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아서 바깥 활동하기에 참 좋겠습니다. 네, 요즘 볕이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간간히 지날 텐데요.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자외선과 고농도 오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하신다면 양산이나 모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교량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에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낮이면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고요. 내일과 오늘은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8.8도, 대전은 19.4도, 대구는 2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과 광주는 25도,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동생 목에 쇠사슬 채운 60대 형의 사연입니다. 목에 쇠사슬이 감긴 채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친형이 입건이 됐습니다. 이 친형 A씨는 지난달 26일 한 의정부 집에서 동생 B씨를 폭행한 뒤에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이를 풀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 50대 B씨는 지난달 28일 의정부 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수상한 중년 남성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에 B씨는 전날부터 내린 비를 맞아서 안색이 창백하고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B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던 경찰은 B씨가 입고 있던 목폴라티 속에 1m 길이 쇠사슬이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쇠사슬은 B씨가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까지 있어서 119 대원들이 절단해야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B씨 몸에서는 막대기 같은 물체로 맞은 듯한 상처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통해서 B씨가 60대 형 A씨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형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이 B씨가 형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라면서 신원 인도를 극구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형이 동생을 폭행한 것이 아닌지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주소를 수소문해서 친형을 찾아갔고 이미 동행해서 경찰서로 데려왔는데 바로 여기서 친형이 자신의 동생을 폭행했다라고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형이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 형 A씨와 동생 B씨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고 셋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가족의 수입은 이 A씨가 폐지를 주어서 모아 내다 판 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고 있었다는 건데요. 한 달 수입이 40만 원 안팎 정도라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집 밖으로 나가서 술만 마시고 또 사고만 치는 동생에게 화가 났다라고 하면서 목에 쇠사슬을 세우면 혹시라도 창피해서 나가지 않을 것 같아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생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지만 경찰은 처벌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 가족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생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입원 조치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이들 가족에게 물질적 또 정서적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참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경찰이 돕기로 한 부분도 정말 잘 됐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정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또 우리 모두가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이게 이 집 하나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입주민과 택배사 간의 도 넘은 택배 갈등 문제입니다. 이 택배 차량의 지상 이동에 반대하는 입주민들과 탑차 높이가 맞지 않아서 지하로 진입할 수 없다는 택배 기사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경기도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대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사회에 따르면 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 한 달이 넘도록 택배 배송이 세대 현관 앞이 아니라 단지 정문 앞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등 이 긴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단지 내 지산 운행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본래 높이가 2.3m로 설계돼 있던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을 높이를 2.5m로 높였고 택배 차량 유도 표시대로 움직이면 최대 2.6m 차량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입대위가 이렇게 최선을 다한 만큼 이 되도록 저탑 차량을 배치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원 택배대리점 연합은 이 저탑 차량이 아닌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 높이 때문에 진입이 어렵고 설령 진입한다 하더라도 위험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주차장 진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유사한 택배 갈등 사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꼭 터지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죠. 네,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지상 주차장에 쌓아두면서 이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택배 기사들을 상대로 갑질하는 법이라는 안내문이 엘리베이터에 게시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또 지난 2021년에도 5천 세대에 육박하는 지역 내 대표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서 이 택배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택배를 손수레로 배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택배 기사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갈등이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장기화되면 이게 감정의 골이 생기거든요. 네. 감정의 골이 생기면 수습이 안 되니까 이건 뭐 글쎄 지금 구조적으로 아파트 구조가 그렇다니까 이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건데 하여간 합의점을 찾아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원만히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퇴근 후에도 업무 카톡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입니다. 조금 슬픈 얘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퇴근 뒤에 업무 연락에 시달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퇴근 시간 이후 업무 연락 및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시간 이후 직장에서 전화나 SNS를 통해서 업무 연락을 받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휴일을 포함해서 퇴근 시간 이후 집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냐는 물음에는 무려 24.1%가 또 그렇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연령이 낮을수록 퇴근 후 업무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퇴근 후에 심지어 휴일에도 직장인들에게 휴일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업무 관련해서 연락을 받는 그 퍼센트가 60%가 넘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퇴근 후에 업무 연락 받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럴 때 너무 화나거든요. 네.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민단체에서는 우선 노동자가 퇴근 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업무 시간 이후 사용자 연락 금지라는 조항을 명문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 퇴근 이후에 업무 지시를 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휴일에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법률 상담하면
이게 메타가 올라갑니까? 저희는 휴일이나 퇴근 이후에 오는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호사 일은 늘 그렇게 또 고달픕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오늘도 박수림 씨, 또 이민중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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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이민희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예요? 네, 요즘 이 협력사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협력사가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직접 기술 지원이나 기금까지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뭐 한두 개의 협력사들이 휘청거리면 이 모기업의 생산까지도 좀 차질이 발생한다는 걸 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 협력사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 상생 경영에 힘쓰는 기업들입니다. 이게 협력사가 만연의리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건 정말 옛말이라고 그래요. 네, 이젠 다 알고 있는 거죠. 협력사가 잘 돼야 모기업이 잘 된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이 섬유 제조 및 무역업체 H사는요, 이 한국, 홍콩, 뉴욕, 상하이, 인도네시아 등 5개 곳에서 이 세계 유명 브랜드와 이 유통업체에 우리나라 업체의 원단을 소개하기 위한 상시 공간 운영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협력사가 개발한 원단도 세계 유명 브랜드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프리뷰인 서울, 대구 국제섬유 전시회,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독일 아웃도어 전시회 등 세계적인 섬유 전시회 고객들과 동반 참가하거나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통해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사의 해외 진출, 그 개척하는 걸 지원하는 거군요. 그리고 또 협력사의 홍보를 직접 도울 때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H사는요, 이 해외 브랜드와의 온라인 미팅을 주선해서요, 이 제품 홍보에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섬유, 패션 트렌드 등을 알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나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열어가지고 중소협력체가 해외 구매자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 H사는 평소 고객사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사를 지원해서 이 섬유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협력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기업이 은행으로 변신하기도 한다고요. 그럼요. 전자제품 생산 기업 엘사 같은 경우는요, 협력사가 대금 결제일에 자금 현금화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 결제 시스템을 2015년부터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자, 엘사가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로 전달되는 비율인 상생 결제 낙수율이 국내 대기업 중에 가장 높은 12.7%에 달합니다. 또 2010년부터 시중은행과 예탁출연금으로 조성한 2천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 펀드를 운영해서 경영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에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왔고요. 2021년부터는 3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네.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 한번 겪으면 정말 뭐 어떻게 할 줄을 맞아, 몰라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모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니까 이건 정말 안심이 되겠네요. 안심이죠. 또 무엇보다 기술적인 지원도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엘사는 협력사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협력사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 전문가를 협력사에 파견해서 가공, 조립, 포장, 물류 등 생산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하고요. 우선순위가 높은 공정부터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협력사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필요한 교육과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협력사하고 그 모기업하고 경계가 흐릿할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 화학 기업 S사는요, 이 협력사 구성원도 이 S사 구성원이다 이런 모토로 이 협력사와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협력사 구성원에게 감사와 상생을 의미하는 상생 기금을 조성해서 전달하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지난 1월 울산에서 열린 이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에서는 S사 구성원의 기본급 1% 기부 등으로 만든 36억 원이 74개 협력사 직원 6,658명에게 전달됐고요. 남은 기금은 단체 상해보험 갱신과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재원 등으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같은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협력사 구성원들의 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S사 울산지사는 2020년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이 단체 보험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개 설비 협력사 소속 2,233명의 전 구성원에게 상해 사망과 후유 장애, 중대 질병 등의 최대 1억 원을 보장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 국내 기업들은 협력사 구성원과 이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상생하는 그 마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자동차 관련 소식입니다. 네, 자동차 관련 얘기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민주 기자, 첫 번째 소식 궁금합니다.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자동차 영상들을 모아왔습니다. 차차차 핫클릭. 이 첫 번째 영상은 툭툭 털고 가시더니입니다. 이 사고가 난 뒤에 다리를 툭툭 털고 간 자전거 운전자가 이 뒤늦게 차주를 신고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골목길인데요. 자동차가 이 좁은 골목길을 막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 왼쪽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왼쪽 저렇게 여성이 차량 앞에서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이 차를 보고 걸렸나?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건데 네. 이 자동차 운전자가 다가가서 괜찮냐고 하니까 이 자전거 운전자가 다리를 툭툭 털면서 네네. 아 여기 차가 잘 안 나오는 곳인데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 상대가 다치지 않았고 뭐 크게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 차주는요 다시 차에 올랐고요. 그 자전거 운전자도 다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차량 기사님도 굳이 내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거리가 좀 사람이 있었어요. 넘어지니까 네.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툭툭 털면서 그러고 지나가니까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한 거죠. 별 말이 그렇죠. 없었으니까. 내려서 확인까지 하고 그렇죠. 물어봤으니까 네네. 대처를 잘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 아니야. 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고 뒤에 뒤늦게 이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참. 경찰은요 차주가 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어머. 것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봤고요. 또 사고 후 미조치, 즉 팽손이로 그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뺑소니로. 합니다. 어. 이 차주는요 내려서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 자전거 운전자가 뭐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고요. 네네. 횡단보도 앞에서 그냥 넘어진 건데 정말 이게 나에게 과실이 있느냐 이러면서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운전자가 사고 책임, 뭐 일부의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경찰이 얘기한다는 건데 거리가 좀 우리가 보기에도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글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실이 있다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이 교통사고는 접촉이 좀 있어야지 이제 네.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건데 네. 접촉이 없었잖아요. 근데 접촉이 없었는데 놀라서 넘어졌다.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넓히다 보면 인과관계가 무한정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사고가 난 것은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에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운전자는 이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고를 보면은 일단 운전자가 멈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되고 내려서 건너야 그렇지, 되거든요.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맞아요. 좀 참작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넘어진 후에 내려서 확인까지 했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이제 확인이 네.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거든요. 맞아. 이게 정말 뺑소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경찰은 인적사항을 주지 않았다 요거를 조금 뭐 문제로 봤을 가능성은 네네. 있어 보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을 뭐 사고 미조치라든가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네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는 일단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한테 인적 사항을 제공을 하고요. 또 막 파편 같은 게 흩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략이라도 좀 정리를 해둬야 되는 것이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때 뭐 사고 미조치죄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고 도망갔을 때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그 이른바 말하는 뺑소니죄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넘어져서 파편이 튄 게 없어요. 뭔가 차량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어떤 큰 사고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 미조치죄는 이 파편이 있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벌 조항인데 이 조항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거를 비접촉 사고로 보기에도 인과관계 성립이 조금 불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일어나서 뚝뚝 털고 먼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었단 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고 미조치죄라든가 도주차량죄 이런 것들이 성립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영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네네. 있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인적사항 정보 그냥 제공 일단 하시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진짜 나 괜찮다, 나 그냥 갈 거다 했다고 하면 그걸 녹음을 하시든가 미처 녹음을 못했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경찰서에 먼저 잦은 신고를 하세요. 이런 네. 사고가 있어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냈다 이렇게 먼저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이 도주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횡단보도에 그냥 쓰던데 경찰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아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 이랬다는 건데 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글쎄. 자,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일가족 참변을 막은 운전자입니다. 일가족 참변? 네, 표현은 좀 세게 돼 있는데요. 사고 영상을 지친 여러분들에게 좀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일가족을 구한 운전자의 재치와 또 소소한 웃음까지 주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웃음? 네, 경기도의 한 도로입니다. 네. 이 구불구불하게 지나가는 길을 가다가 지나갔는데요. 멈췄어. 갑자기 멈췄습니다. 급기야 이 맞은편에 오는 운전자도 못 오게 아예 차선을 넘어서 나섰습니다. 운전자가 뭐야? 이렇게 멈춘 건데요. 네. 뒤에 후방 카메라를 보시죠. 귀여워. 바로 이 오리 일가족들이 이를 저걸 건너고 봤네.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와. 이 엄마 오리를 졸졸 쫓아가는 이 새끼 오리를 건널 때까지 막아준 건데요.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아니 진짜 일가족의 참사를 막은 거 맞네. 그러네. 새끼가 한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산의 오리야. 그러니까 대가족이에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영상 보면 네. 뒤에 있는 버스도 멈춰서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이렇게 훈훈한 영상을 또 보네요. 야, 저거 운전자가 침착하게 대처를 잘하셨네요. 그리고 눈도 좋아. 저걸 딱 보고 그 앞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운전자는요 당시 경기도 이 남한산성을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뜻밖의 이 산행에 나선 오리 가족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다른 운전자들도 빠르게 상황을 좀 파악을 했고요. 불평 없이 웃으면서 이 운전자의 조치를 좀 도와줬다고 하고요. 이 누리꾼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랜만에 좀 힐링했다면서 그러네. 운전자들을 칭찬하는 댓글들을 달았다고 합니다. 훈훈한 영상에 초를 쳐서 죄송한데 만약 저 상황에서 그 중앙선 넘으셨잖아요. 사고가 났다. 그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구나. 오리를 구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만약에 사람을 구하려다 저러면 정당 방위가 되지만 동물을 구하기 위한 정당 방위가 아직 법에 안 요건이 돼. 아직은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되네요. 참고하시고요. 물론 이제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사회상의 뭐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남한산성에 그 저희 아버지 승진하거나 이러셨을 때 네. 닭백숙 파티를 하고 갔어요. 아유, 이 와중에 또 왜 거기에 닭백숙이 나옵니까? 오리가 이렇게 어쨌든 아주 훈훈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이 다급한 구급차 길을 막으면입니다. 이 구급차가 나타났을 때 이 차들이 비켜주는 이 모세의 기적들 많이 보셨을 텐데, 반대로 구급차의 앞길을 막는 차가 등장해서 아유, 많은 이들의 참.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이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입니다. 이 위급한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비켜줘야 예, 되는데. 저렇게 흰색 승용차가 승용차 뒤에 멈춰서게 됐는데 이 차가 이제 좌회전 차선 신고를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도 답답했는지 이 앞차 보고 비키라고 손짓까지 저렇게 그러네, 하는데 비켜주라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럴까? 결국 이 구급차는 2차로가 뚫린 다음에야 길을 벗어나서 달릴 수 있었고요. 이후 이 구급차를 운전하던 직원은 이 위급 상황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은 흰색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구급차 막 사이렌을 바로 뒤에서 울리고 있으면 네. 뭐 어떻게든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네. 꼼짝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지 왜 버티는 않고서요. 저렇게 막고 서 있을 그럼요. 수 있을까 싶고 오죽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비키라고 스스로. 네. 어. 손으로 이렇게 수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서 있던 그 운전자를 신고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차주는요, 이 긴급 자동차의 진로 양보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6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얼마 뒤에 신고자는요, 경찰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이 앞차 운전자가 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즉결 심판을 받겠다고 어머머. 이의 제기한 겁니다. 이 운전자는 구급차의 진로를 양보해줬으면 이 정지선과 이 신호 위반에 걸릴 수 있었다면서 그럴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건 것인데 아니지 않나? 이 누리꾼들은 차도 안 비켜주고 버티더니 과태료도 못 내겠다고 당당하게 버티냐면서 질타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아. 네, 어쨌든 앞차 운전자는 6만 원의 과태료도 뭐 부당하다, 난 좀 난 내고 억울하다 싶지 않다. 이런 말이 있네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법원은 억울할 거 없다.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 6만 원이라고 특이한 게 이제 환영 유치 1일당 3만 원으로 판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벌금을 안 내면 뇌욕장에 가서 유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운전자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한다고 신청했잖아요. 여러분이 운전하다 보면 이제 이 과태료랑 범칙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게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하는 진짜 거예요?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태료는 뭐냐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물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 그 신호등 있잖아요. 네. 그 과속 신호등. 네. 그거는 사실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명의자한테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한테 이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운전자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범칙금이 범칙금. 나오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뭔가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그렇죠. 네, 그렇죠. 카메라에 잡히는 거 아닐까요? 첫 과태료. 번째 말씀하신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범칙금 같은 건 벌점이 부과되거든요. 이 벌점이 누적이 되면 이게 운전면허 정지까지 될 수가 있고 나중에 보험도 이제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태료가 좋고 가장 좋은 것은 둘 다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아, 그럼요. 근데 운전자 주장은 내가 구급차 때문에 길을 비켜주면은 나는 저 신호 교통법규 교통위반, 위반으로 위반. 내가 그 걸릴 수 있다 이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요, 이 구급차 길을 비켜주다가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었다. 네. 이런 사연이 올라와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확인을 했더니 누군가가 허위로 올린 거짓 게시글이라고 합니다. 구급차 진로 양보 의무가 있어요. 네. 이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불에 정지선을 살짝 넘거나 차선을 살짝 이제 위반한 정도, 신호 위반 살짝 한 정도, 네.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벌과금을 부과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양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과태료가 있을까 싶은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양보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 구급차는 내 가족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못 하거든요. 맞아요. 구급차에서는 소중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긴급 차량이 오면 벌금 걱정하지 마시고 길을 비켜주시는 게 우선이다. 네네. 이런 말씀입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교도소에 간 사기꾼이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입니다. 교도소에서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관련된 실제 사건을 꽁트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자, 피해자 역할은 제가 하고 제 동생 역할 예인 씨가 하고요. 사기꾼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십니다. 네.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하던 대로 사연 속으로 고고! 살다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이야. 아니 중고거래하던 저는 희대의 중고거래 사기꾼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하야 궤도 이재용? 심지어 그 사기꾼은요. 사기꾼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저에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기요, 저 중고거래 사기꾼인데요. 저 그거 좀 해주세요. 네? 그거요? 그게 뭐예요? 아, 그거요, 그거. 뭐요? 네? 아, 선처 좀 해달라고요. 아이고 참 누가 선처를 이렇게 구해요? 어? 그리고 선처 없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할 테니까 교도소에서 반성하세요. 알아? 에? 이렇게 나오셔? 그럼 내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거 잊었나 본데.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두고 보시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유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못 봤네. 아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협박하겠다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진짜. 전 그렇게 사기꾼의 말에 콧방귀를 꼈고 시간이 흘러 그 남자의 존재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문제 편지 한 통이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언니 앞으로 편지가 왔네? 이거 뭐야? 뭔 편지? 아, 영국에서 온 행운의 편지? 이 편지를 10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고, 참. 잘못 온 거겠지. 누가 요즘 편지를 보냈냐? 아니야. 언니한테 온 거 맞는데? 내가 읽어줄게, 봐봐. 응? 안녕하세요, 수림 씨. 응? 잘 지내시나요? 뭐지? 뭐야, 남자가 봐. 그러니까 뭐야? 저예요. 희대의 사기꾼 이재용이요.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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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사기꾼이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겠뇨? 교도소에서도 다 아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리고 수림 씨 아시죠? 저 20일 남았습니다. 20일? 제가 곧 복수하러 갈 테니까 밤길 조심하시고요. 언니 이 사람 누구야? 20일 있다 만나기로 했어? 야 지금 그 뭐가 20일 남았다는 심각한 거야? 얘기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정보를 알게 됐지? 어떻게? 교도소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낼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주소를 대체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기꾼이 출소하는 20일 안에 이사라도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 진짜 무섭겠는데.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이 교도소에 있는 자가 협박 편지를 편지를 보냈다. 보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수감 중인 가해자가 이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일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해 1월이죠. 이 A 씨가 중고거래에서 45만 원으로 카메라를 판다는 사기꾼 B 씨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B 씨에게 돈을 보내게 됐는데 한참 동안 있어도 카메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네. 다음 날 경찰에 고소한 이 A 씨는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건데 A 씨 같은 피해자가 26명이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26명이면 거의 상습범위 그쵸. 아닌가 싶어요. 그럼 피해금도 엄청 컸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금이 2,300만 원에 달했다고 아이고. 하고요.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사기와 강도 전과 5범에 출소한 지 3개월 후 다시 사기를 쳤던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 B 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했고요. 지난달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죠. 피해자들은 이거 듣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 피해자 A 씨가 어느 날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이 네. 발신자는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바로 그 B 씨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라는 말로 시작한 이 편지는요. 네. 지금 심정을 꼭 당신에게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시라. 등 이 섬뜩한 협박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포를 느낀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좋냐면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사기당을 신고했다 뭐 이런 이유로 피해자한테 양심을 품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가해자에게 45만 원을 사기당한 A씨는 재판 뒤에 이 배상 명령에 따라서 지난 10일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받았고요. 지난해 1월 사기를 당했던 피해 금액을 1년 넘는 시간 만에 다시 돌려받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가해자 B씨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건데 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려고 모아둔 돈인데 꼭 신고해서 압류까지 했어야 했냐면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꼭 그랬어야 됐냐니. 아니 누가 들으면 진짜 엄한 돈을 가져간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사기친 돈을 다시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네. 어떻게 교도소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그러게. 그 집으로 협박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무서워요. 네, 이 주소를 알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판결문에 적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문 뒷부분에 배상 신청인 목록을 보면 피해자의 이름은 물론 아파트, 동, 호수, 주소까지 그렇구나. 자세히 나와 있다고 아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민사소송 규칙상 소송 당사자끼리 서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판결문 뒤에 피해자 정보가 적혀 있어서 가해자가 이 보복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판결문에 있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가해자도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좀 것 같은데.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범죄자가 출소 후에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그럼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뭔가 신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거 뭔가 좀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처음 알았네. 그렇죠. 아니, 피해자 정보가 가해자가 가해자한테. 보는 판결문에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사법연수원 때 판결문 쓰는 기록 시험에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이제 기록이 되게 막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찾아서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래요? 현행법상 이 민사소송에서는 이 원고는 물론이고 피고의 주소, 그다음에 주민번호까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취지예요.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이 동명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특정을 해야 되고 특히 정확하게. 판결문은 나중에 강제 집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당사자를 특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이제 법원이 이제 소송을 접수할 때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송달할 때까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다 노출이 됩니다. 네. 근데 일반 민사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이건 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협이나 두려움을 크게 그럼요. 느끼기 때문에 네.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과정 중에는 그나마 좀 요즘에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려줘요. 그리고 이 형사 배상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도 송달을 할 때는 재판부 재량에서 정보를 가려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판결문에는 이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지 이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사 절차를 만약에 해서 손해배상 신청을 청구를 할 때도 당사자 정보가 기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당사자 특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스토킹 이런 걸로 처벌받았을 때 뭐 접근금지 신청 같은 거 하는 경우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인데 이거를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가 돼 있어요. 발의가 된 상태여서 이거 좀 개선하자 해서 계류가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입법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가 개명하고 이사 가야 되고 옮겨 다니고 이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범죄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범죄자에게 닿을 수 있다. 그것도 너무나 쉽게. 네. 야, 이건 누가 봐도 문제인데 이거 2차 피해 우려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근데 이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잖아요. 네.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진전이 없는 건가요? 상황이 진전이 어때요? 없어요. 발의만 됐고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이게 또 이혼 소송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소송 기간이 이제 길면 한 2년, 3년 걸리거든요. 그동안 이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주소를 다 노출해야 되면 상대방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은 이런 이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당사자의 주소 대신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를 적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충분히 사실 이게 노력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도 개인정보는 좀 가리고 있잖아요. 민사사건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법원에 접수하는 걸 어쩔 수 없이 당사자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하고 네. 상대방의 송달할 때만 가리면 돼요. 아. 이게 좀 귀찮긴 하지만 충분히 당사자를 보호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하루 빨리 좀 법이 통과돼요. 법이 통과가 안 돼도
이 법원에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런 제도가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게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선은 안 되고 있어. 이게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절차 같지 않은데 이게 제도적 근거 마련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에헤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해외 사례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요 제3자의 동의만 있으면은 내 주소 피해자 주소 대신에 제3자 주소를 대신 기재할 수도 있도록 네. 법으로 명문화를 해놨고요. 오스트리아에 정말 좋은 제도가 또 있는데요. 아예 범죄 피해자 정보를 다른 별도의 서면으로 따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재판부에서는 특정이 되고 그냥 서면 하나만 따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방법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 중심, 피해자 보호의 어떤 제도들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법 괜찮네요. 오스트리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박 편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주소를 알고 있는 가해자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 이거는 그 공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직접적인 표현, 내가 보복하겠다, 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게 안 들어 있어도 아까 거기에 뭐 지금 심정을 꼭 느끼게 해주겠다, 이런 거. 이게 간접 표현인데 무섭죠? 이런 것도 충분히 협박으로 가능하죠. 당연하죠. 네. 협박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공포심을 느낄 수 네. 있는 모든 표현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알리겠다, 뭐 이런 게 다 협박죄가 될 수가 있고요. 일반 협박죄도 물론 무거운 범죄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복 범죄잖아요. 그렇죠. 신고인을 이제 보복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돼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만약에 사람이 이제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혹시 이러한 그 피해를 당하면은 반드시 그런 협박 편지라든지 문자 같은 게 있잖아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러니까 진짜 피해자가 보복당할까 봐 막 두려움에 떨고 이사 가고 네. 숨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아 이건 빨리 좀 조치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깜짝 놀랐네요. 제가 몰랐어요. 피해자 정보가 그렇게 들어간다. 주소가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나를 괴롭히는 기억과 이별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면 내 머릿속의 지우개예요. 이 기억만큼은 나 좀 지우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수림 씨? 저는 뭐 많은데 그 중에서도 20대 때 참 술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는 미혼 때 네. 집에 뭐 친구들 후배들 막 많이들 동생들 많이 왔었는데 화장실에서 잠이 든 거야. 밖에서 두들겨 나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동생이 문을 따서 들어보니까 누나가 변기에 이렇게 앉아 자고 있다.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창피해. 지우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우고 싶은 기억일수록 너무나 강력한 기억이잖아요. 맞아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데 아유 그런 실수들은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있죠. 네. 그래서 누구나 이 순간. 이재용님도 화장실에서 주무신 적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전 다른 건데요. 여기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의 사연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수림 씨가 첫 네.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사연의 제목은요. 매정하게 떠날 때는 언제고 다시 합치자는 전 남편입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이혼한 50대 여자입니다. 전 남편은 막말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화가 나면 옆에 내가 뭘 안다고? 어? 됐어. 입 다물어. 이러면서 무시한 적도 많았고요. 이혼할 때도 저 없이 잘 살 거라면서 매몰차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전부터 자꾸 술만 먹으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연인 척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 합칠래? 하면서 재결합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혼자 살아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너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나 뭐래나 미안하다고 하는데 1년 만에 풀 죽은 전 남편 보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합치려니까 예전에 막말했던 기억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대로 이 사람이랑 재결합을 해도 좋을까요? 사실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하려니까 전 기억이 떠오르겠죠. 떠오르죠. 안 좋은 그렇죠. 기억이. 그리고 완전히 남편이 변했다는 그런 확신도 확신도 없고요. 없고요. 이혼한 전 남편이 계속해서 재결합하자고 연락을 합니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노래를 좀 먼저 떠올렸는데요. 네. 할 땐 하더라도 하더라도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아, 그거구나. 너무 키가 낮다. 너무 낮았어요. 갱년기가 되니까 목소리가 낮아지네요. 네. 우리가 이제 여러 상황이 있죠.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또 재결합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했던 그 생활 동안에 보였던 그 이야기를 보니 첫째는 태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습관 문제가 있어요. 막말 얘기 나오는데 이 막말은 기본적으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후회하는 것 같지만 동일한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냥 바로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복귀라고 하는데 이런 복귀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지금 아내가 이혼을 하는 과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도 남편 마음대로 하고요. 재결합도 지금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막말에 무시까지 들어가고 아내 의견도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 재결합은 또 한 번의 이전 결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말투 정말 싫거든요. 저도 맞아요. 뭐 옆에 내가 뭘 알아. 됐어 입 다물어.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말만 봐도 언행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저라면 남편이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네. 합치자고 하면 그 있을 때 잘하지 하고 그럼요. 차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미운정이 무서운 게 지금 이 아내는 풀죽은 전 남편을 보니 마음이 좀 움직이는 거지. 맞아요. 이 보니까 이 아내가 착해요. 맞아. 마음이 약하고 이 점이 아내의 큰 문제점이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막말을 남편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대들지도 않고 그 막말을 다 그냥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막말하는 그 사람의 입을 가서 틀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저항하진 않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혼할 때도 그렇고 그때 떠날 때도 마음대로 떠난 그 남편을 두고 재혼, 다시 말해 재결합할 때도 보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아내가 좋은 사람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무작정 이 사람을 다 수용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한데 제가 볼 땐 이거 그냥 내가 마음 약하고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또 한 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 네. 반드시 더 빠른 시간 안에 남편의 막말, 남편의 무시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50대고 이혼한 지 한 1년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산 기간이 얼추 한 20년 될 텐데 그렇죠. 1년 정도의 기간은 혼자 사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결합 얘기가 나오니까 할까? 이쪽으로 그렇죠. 많이 좀 기우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서도 사실 좀 말리는 게 그럼요. 되는데 근데 속는 셈 치고 재결합을 했어. 그런데 한 사람과 두 번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결혼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달라져야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재결합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재결합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내가 상황이 괜찮다 싶으면 재결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이 태도와 습관의 부분을 조정하지 않으면 사실 이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또 빠른 시간 안에 남편이 또 한 번 이혼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남편에게 좀 조건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부부에게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라 그러면 최소 10회 상담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 상담을 하는 건데 이건 최소 10회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는 저 같으면 20회 상담까지도 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남편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확실하게 하고요. 또 아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예요. 남편이 하지 말아야 될 건 선명하죠. 네. 이 아내에 대한 막말하는 그 그렇죠. 습관, 또 무시하는 그 태도에 대한 조정 필요할 거고요. 대신 이걸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앤 자리에 새로운 걸 넣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배려하고 아내를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고 아내에게 어떻게 감사하는지 이 남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전 결혼에서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배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아내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무조건 남편 말에 다 수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이 공감의 방식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키는 법도 배워야 돼요. 어떤 식으로 내 자존감을 지키고 나의 생애를 지키고 그다음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걸 지켜가는가, 이거에 대한 배움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최소 10회 상담 할 수 있다면 20회의 상담의 조건을 걸고 남편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결정하시고 그거 배우도록 하고, 아내도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과 내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확연하게 배우는 과정을 마친 이후에 그 다음번에 재결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서 좀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남편을 믿을 수 없어서 미행까지 했다는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남편을 못 믿겠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샤워하러 가면 가슴이 막 쿵쿵쿵 뛰어요. 몰래 통화 내역을 보고 싶어서요. 보면 안 되지 하면서도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봐 또 손이 가요. 도둑처럼 쭈그리고 휴대폰을 보는데 갑자기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뚝 멈추잖아요. 놀래서 또 얼른 휴대폰 갖다 놓고 모른 척하고 그래요. 저 참 한심하죠. 저도 처음엔 이러지 않았어요. 1년 전에 남편이 여자 동창이랑 이상한 사진 주고받아 걸린 적이 있거든요. 남편은 바람이 아니라고 박박 우겼는데 진짜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한 번만 참고 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남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의심스러워요. 휴대폰 잡고 있으면 또 그 여자랑 문자 하나 싣고, 조수석에 탔는데 의자 위치가 평소랑 다른 것 같으면 나 몰래 그 여자를 태웠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어젯밤에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길래 진짜 회식하는 거 맞나? 남편을 몰래 따라갔어요. 네, 미행을 한 거죠. 다행히 회식이 맞길래 혹시 남편 회사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얼른 도망쳐 나왔어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이제 그 일을 잊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 지옥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휴대폰이나 블랙박스를 하루라도 안 봤다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칠까봐 자꾸 보게 돼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을 믿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돼요. 네. 그 괴로움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걸 의심 지옥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의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합니다. 이 의심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이 인생이 매일 불 속에서 마치 소금이 톡톡톡톡 튀는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우리가 이 사연을 듣지만 우리가 지금 40대 여성이라고 해서 40대니까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아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정도 순간적으로라도 배우자를 의심하거나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겪은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말로 하고 갈등으로 비화되는가, 아니면 나 혼자 꿀꺽꿀꺽 삼키면서 이 의심 지옥 속에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제가 볼 땐 그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지금 상황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상태가 나에게도 너무 비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사연 주신 말씀이 얼마나 상담 현장에서도 고통을 보여주고 또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제가 봤는지를 기억한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정말 공감이 됩니다. 이 사연에 대한 솔루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의심과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내의 사연인데요. 첫 번째 솔루션은요?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의심 행동화를 멈춰라. 멈춰라. 의심 행동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의심이란 말과 행동하라는 말을 조금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심이라는 건 우리가 다 해봐서 알아요. 의심이라는 거 해봐서 알지만 원래 의심 이전에 이걸 이제 조금 약화되면 이걸 부부간의 긴장이라고 좀 해볼게요. 네. 부부간에 약간의 긴장이 있는 건 오히려 약간의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의무감이 되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는 것처럼 약간의 긴장, 건강한 긴장은 우리 부부를 약간 활성화시키고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네. 근데 깊은 의심은 달라요. 깊은 의심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안쪽에 자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느라고 전 생애와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영혼마저 고갈돼 버리는 게 의심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단일 혹은 일회성 의심으로 그냥 끝나고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게 기억이 기억을 파먹고 또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파묻으면서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의심 속에 빠져들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투망상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의부증이다. 혹은 의처증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개 이런 건 이런 생각이 3개월에서 6개월에 근거 없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이유가 무엇이고 진단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는 이미 지옥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을 품은 것에서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건 놀라울 정도로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나도 피폐해져요. 배우자 피폐해져요. 맞아요. 아이들 피폐해져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중요한 건 의심한 사람이 문제겠냐고요. 맞아.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의심한 사람도 최종적으로 자기 거울 앞에 딱 서잖아요. 네. 나도 완전히 상처투성이라는 걸 그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게 맞아. 의심입니다. 가끔 이렇게 확인하는 거 어제 누구랑 먹었어? 뭐 먹었어? 그래서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되죠. 매일 휴대폰 뒤져, 매일 블랙박스 봐, 뭐 미행해. 이건 조금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심하는 마음이 사실은 불안감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 불안감이 점점 내 속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지금 아내분도 보니까 스스로가 피폐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해결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의심이라는 것과 행동화라는 걸 제가 분리를 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의심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행동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행동화라고 하는 건 일명 영어로는 acting out이라고 부르는데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반응들을 행동으로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외연 행동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행동화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를테면 내가 안쪽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바깥으로 해소해. 뭐 소리를 꽉 질러. 이런 것들은 때로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죠. 네네네. 근데 의심이 바깥으로 나타나서 행동화가 될 때는 지금 우리 사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하냐면 제일 먼저는 휴대폰 막 몰래 보고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그 회식 자리 미행도 했어요. 네. 세 번째로는 블랙박스를 매일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네. 이 의심 행동화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의 의심이 더 증폭되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블랙박스를 뒤져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속을 멍청하고 내 인생은 뭔가 이런 비참함 속에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걸 행동하고 이 행동이 다시 의심을 강화하고 네. 의심 행동이 다시 의심 행동을 또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 이 행동을 멈추는 것부터가 지금 치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힘들더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휴대폰을 볼 수 있지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행할 수도 있지만 미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블랙박스 볼 수도 있지만 블랙박스 안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보고 싶을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참아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들지 정말 몸이 끊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일 겁니다.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망가뜨려버리고 타인도 망가뜨려버리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의심을 준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이 행동을 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안 내려고 참는 것도 굉장히 상황을 좋게 만들고 내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액팅 아웃을 조금 줄여가는 방법을 위해서 좀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근데 원인 제공을 남편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전에 그 동창하고 뭐 사진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상한 맞아요. 사진을 그러니까. 주고받고. 그게 계속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아내분이 용서하기로 했고 다시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남편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달라지는 게 더 좋다. 그게 더 빠르다. 의심 행동화를 멈추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의심하는 걸 멈췄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안쪽이 더 문드러져요. 심정이. 그래서 의심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계속 이 안에서 맴돌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을 불태우는 거니까요. 그럴 땐 대안 행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휴대폰 보고 싶어. 아니면 내가 막 미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내 블랙박스 보고 싶어. 이거 보면 한동안은 안심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 의심 행동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럴 때 대안 행동은 일단 휴대폰 보고 싶어. 그럼 제일 먼저 고개부터 부르르 흔드셔야 돼요.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스스로가 이 고개를 흔들고 말로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자기 컨트롤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할 수 있으면 그 순간을 벗어나서 잠깐 나갔다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대안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잠깐 그 장소를 벗어나는 거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네. 이게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을 찾아서 뭔가 행동을 취한다는 게 남편을 향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내 행동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행동이라 나를 위한 행동.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권 끊어서 운동하세요. 약간 강도 높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돈 들여서 하세요. PT를 받는 것도 괜찮고 헬스를 하는 것도 괜찮고 하루에 2번은 가셔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셔서 내 몸의 변화를 보세요. 내 몸에 근육도 붙고 내 몸의 바디가 완성되고 이런 방식으로 나를 향한 즐거움이나 나를 향한 대안적 행동을 그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또 떠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남편과 무관한 나의 생활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공부도 괜찮아요. 또 다른 방식도 괜찮습니다. 남편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고개 흔들기, 잠깐 나가 있기, 나만의 운동하기, 나만의 생활을 채워나가는 거. 그래서 나를 좀 바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습관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내게? 남편한테? 이건 이거 무슨 남편이 뜻이에요? 잘못한 거잖아. 왜인데? 이거 잘못했지만 어쨌든 이거 1년 전 일이에요. 남편은 사과를 했고 이 사연을 보더라도 알겠지만 남편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붙는 듯한 의심과 고통을 전혀 남편이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게 1년이지만 되게 이런 생애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외도 혹은 외도에 준하는 사건 아니면 내 아버지가 그 옛날에 외도하는 장면 때문에 내 어머니가 받았던 고통을 받던 분들도 네네. 일종의 이게 간접 경험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들이 있었던 분들이 되게 보면 특별히 내 배우자가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 배우자는 그 사건이 끝난 사건이지만 사과로 끝난 사건이고 나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내 안쪽은 아직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 이 고통이 대개는 3년 이상 갑니다. 이게 마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와 비슷해서 최소 3년 정도 가는 그 이상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와 유사한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때 벌써 내 마음 불붙는 것 같이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대개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면 오죠. 거기다가 심장이 막 아픈 듯한 양상 오죠. 네. 거기다가 식욕 떨어지죠. 때로는 과다 식욕이 발생하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안정권으로 들어갈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맞아요. 솔직히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내 남편이 거기와 연결돼 있다면 이 남편이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믿었던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배신감은요, 뭐 1년, 3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10년, 20년 지나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례를 들어주신 게 남편이 진짜 회식하는 게 맞나 싶어서 쫓아갔는데 진짜 회식이 맞아서 창피함에 몸을 숨겼다. 그쵸. 그리고 집으로 왔어. 이 정도면 잠도 못 자고 평소에는 굉장히 그 불안에 떨고 그렇죠. 이 생활에 지장이 있었을 네. 것 같아요. 그럼요. 또 내가 당신을 의심한다. 나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 이걸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꺼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남편은 이미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건 정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인데 여성은 남성보다 보통 판단이 3초가 빠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말이나 행동보다는 심정적으로 판단을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 누구와 논의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남편의 의심에 관련된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쪽에 담아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반드시 이 감정이 나를 불살라버려요. 반드시 안쪽으로 있던 이야기를 바깥으로 노출해야 되고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기를 못한 이유는 딱 뭐 간단하죠. 남편 잃을까 봐. 또 결혼 생활이 깨질까 봐. 맞아.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이거 담고 있을 내용 아니에요. 왜냐 아픈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단이 되는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면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남편이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치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외부로 좀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남편에게 아무 일 없다는 걸 확인하면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미행을 하게 놔두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는 유행하지 않도록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이런 요청을 하셔야 돼요. 어떤 요청을 하셔야 되냐면 나한테 자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뿐이야. 난 자기가 최고야. 난 자기가 정말 좋아. 이런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그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위로 많이 되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남편의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달라고 그렇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남편께도 말씀드립니다. 그 동창회 나가지 마세요. 아내가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당연하죠. 그 동창회 나가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이 아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다는 거 처음에는 괜찮다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우리가 아픈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내가 좀 괜찮아졌다 싶을 정도까지 남편이 좀 함께 해주시고 아내의 요청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때로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도 함께 좀 가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이 정도면 남편도 그 아내의 컨디션이나 표정을 보고 눈치는 챘을 거예요. 알 알긴 거예요. 알죠. 아니 이거 눈치 못 챘으면은 같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맞아. 노력을 좀 해주셔야죠. 네. 같이 노력해야 이거 해결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팝, K-뷰티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열풍인 요즘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는 지난 5월 31일 국민대만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의 날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한국문학의 날은 한국 문학의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것인데요. 이 행사에는 한국 문학도서 전시와 나태주 시인의 특별 강연이 마련돼 현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느 문학사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 전시에서는 시 분야의 문학도서 중에 한국 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10권의 선정작을 선보였는데요. 그중 대만에서 번역된 나태주 시인의 시집 3권은 대만 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전시에는 약 150여 명의 현지 독자를 비롯해 각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최근 대만에서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태주 시인은 강연 중 몇 개의 그의 시를 소개하면서 시를 통해 일상에 지친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정병국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문학의 날 주최 측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가치를 전 세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립대만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5천여 권의 문학도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우간다 카라모자 지역의 아동을 돕기 위한 2023 국제 어린이 마라톤이 지난 3일 파주 운정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과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달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아동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4km 미니 마라톤 코스를 달리면서 다양한 기후 위기를 경험했는데요. 가뭄, 폭염, 산불, 홍수 같은 기후 변화는 곧 식량 위기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아동 권리 젠가, 보물찾기, 업사이클링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우간다 아동들이 겪는 한 끼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샌드위치 데이라는 거잖아요. 네. 내일 또 쉬니까. 네. 근데 오늘은 쉬는 분도 있고 또 안 쉬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변함없이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